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오늘은 세비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비야가 올 시즌에 부진해도 너무 부진하죠. 올 시즌 공식 10경기에서 승리는 단 1승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때문인지 몰라도 홀렌 로페테기 감독이 도르트문트전 이후에 지봉을 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호르헤 산파올리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게 됐죠. 호르헤 산파올리 감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미 세비야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요 과정도 상당히 복잡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요일날 도르트문트전 치르기 전에 이미 로페테기 감독은 자신이 경질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서 팀을 지휘를 했습니다. 이미 월요일날 몬치 단장과 세비야 이사의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로페테기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순간부터 산파올리 감독과 협상에 돌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페테기 감독이 수요일날 경기 끝나고 바로 지휘봉을 놓고 산파올리 감독이 오면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세비야를 이끌게 됐고요. 그리고 산파올리 감독은 이미 세비야에 도착을 했고 금요일부터 세비야에서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도르트문트전을 이끌 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로페테기 감독이 떠나가게 됐는데 이거는 성적 부진 때문이죠. 물론 팀 내 불화설도 있긴 있었지만은 역시 성적 부진 때문으로 보면 됩니다. 세비야는 올 시즌 공식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 승리가 1승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비야가 공식 10경기를 치른 동안 무려 21골을 실점했습니다. 세비야의 단단했던 수비는 올 시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공식 10경기에서 1승이라고 얘기했는데 라리가 성적을 보죠. 라리가에서 7경기 치렀는데 1승 2무 4패입니다. 물론 바르셀로나라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당한 패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비아레알과의 무승부도 이해할 수는 있죠. 하지만 다른 팀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뒀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승점을 허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에스파뇰전에서 유일한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도 무려 2골이나 허용하면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죠. 챔피언스 리그로 간다면 더욱더 암울해집니다. 세비야는 챔피언스리그 G조에서 맨체스터 시티, 도르트문트, 코펜하겐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맨체스터 시티가 워낙에 강하니 도르트문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맨체스터 시티에게는 0대4 패배. 그리고 최근 경기였죠. 도르트문트하고 홈 경기에서는 1대4 패배예요. 코펜하겐하고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말 그대로 세비야는 올 시즌에 공수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출발 자체가 최악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세비야의 부진 원인은 뭘까요? 이건 로페테기 감독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비야의 부진 원인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비야의 부진 원인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의 결과를 좀 볼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 시즌 전력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그건 이적 시장에서 찾아야 되죠. 이적 시장 본다면은 줄스 쿤데, 디에고 카를로스, 주전 센터백 2명이 모두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캄포스라든가 무니르라든가 공격 쪽에서도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비야 쪽에서는 이제 줄스 쿤데라든가 디에고 카를로스에 대한 이적료 제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공격수들을 보낸 것은 불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걸맞는 영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영입을 보면은 니안주, 마르캉, 야누자이, 이스코, 알렉스 텔레스 그리고 카스퍼 돌베르예요. 저는 이거는 왜 그러지? 이거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몬치 단장이 말 그대로 거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몬치 단장이 마법을 부리면서 전력 보강을 상당히 잘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여름은 아닙니다. 몬치 단장이 실수를 범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적을 시키면서 9천만 유로 이상의 소득을 얻었는데 선수 영입에는 3천만 유로도 쓰지 않았어요. 결국은 전력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경기 내용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비력이에요. 세비야는 로페테기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단단한 수비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된 경기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팀이었어요. 그런데 주전 센터백 2명 줄스 쿤데하고 디에고 카를로스가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영입한 선수는 니안주하고 마르캉이란 말이죠. 어떻게 메울 것이냐? 제대로 메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실점이 많다는 겁니다. 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7경기에서 13골 실점했고요. 공식 경기 10경기에서는 21골 실점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당 2골 정도씩은 실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 정도로 수비가 흔들린다고 봐야 되겠죠. 센터백 2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워야 되는데 제대로 메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 경기 센터백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니안주하고 레키크가 주로 주전으로 활용이 되지만 거의 뭐 경기 보면은 미드필더인 구데이가 내려와서 센터백 역할을 하거나 페르난도가 내려와서 센터백 역할을 하거나 젊은 센터백 키케 살라스를 이용하거나 그러면서 센터백 라인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센터백 라인이 바뀌고 있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수비 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로페테기 감독도 어떻게 해서든 수비의 안정감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지만 이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수비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비야의 장점은 어디에 있었다? 단단한 수비에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장점이 약점이 됐습니다. 그럼 세비야의 약점은 뭐였을까요? 세비야의 약점은 최전방에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전방을 보강하기 위해서 카스퍼 돌베르를 영입했지만 카스퍼 돌베르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죠. 세비야가 지난 3시즌을 돌아볼 때 연속적으로 라리가 4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즌은 오캄포스가 터졌고 두 번째 시즌은 엔 네시리가 터졌습니다. 그 지난 시즌은 아쉽긴 하지만 라파미르가 2자릿수 골을 넣었어요. 결국 확실한 해결사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조금씩 골을 넣어주면서 공격을 이끌어왔다는 거죠. 근데 올 시즌 돌아보면 공격을 이끄는 선수가 보이지 않아요. 라파미르도 아쉽고 엔 네시리도 아쉽습니다. 여기에 새로 영입한 카스퍼 돌베르 아쉽습니다. 이 선수들이 올 시즌에 넣은 골을 보면은 없어요. 거의 라파미르가 리그에서 한 골 이거밖에 없습니다. 리그 기록을 보면은 최전방의 화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약점은 지속되고 있다. 장점은 약점이 되고 약점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드필더들의 나이예요. 세비야 미드필더들의 나이를 좀 보면은 대다수가 30대 이상입니다. 조한 조르단하고 올리베르 토레스를 제외하면은 모두 30대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페르난두, 라키티치, 파포 고메스, 델라니, 구데이 그리고 이번에 영입한 이스코까지 이제 30살 이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지금처럼 빡빡한 경기 일정에서 기동력의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드필더에서 볼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물며 페르난도 같은 경우에는 내 나이가 35살이다. 세비야는 나를 대체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냐? 공격, 미드필더, 수비 모두 지금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서 지난 여름에 뭐 했냐? 지난 여름에 전력을 보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레알 마드리드라든가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드진을 보세요. 결국 현대 축구에서는 전환 속도라든가 에너지 레벨이라든가 압박의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미드필더들을 기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카마빈가, 발베르데, 추아메니, 레알 마드리드 그렇고 바르셀로나, 가비, 더용, 페드리 네 젊은 선수들로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비야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마땅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모로 지금 아쉬움이 있는 세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올 시즌 세비야 첫 경기 보고 세비야 올 시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비야 입장에서는 줄스 쿤데, 디에고 카를로스 나간 자리를 메우는 것도 매우 중요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라파미르, 엔네시리를 믿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 얘기가 적중해서 제가 기분 좋게 이 방송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적중해서 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측하는 게 적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얻어 걸렸는데 하필이면 부진을 예상해서 부진한 게 이어지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참 세비야 팬들에게 좀 미안하네. 자, 이야기가 흘러가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추려볼까요? 이적 시장을 잘못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약화됐다. 결국 성적 부진으로 연결됐다. 그런데 감독을 교체한다. 그런 거죠. 가장 빠른 방법은 감독 교체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페테기 감독이 지봉을 놓게 된 겁니다. 자, 로페테기 감독이 세비야 지봉 잡고 나서 세비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2019년 7월에 로페테기 감독이 지봉 잡고 나서 세비야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치 단장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비야의 최고의 영입은 로페테기 감독을 임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지봉 잡자마자 그 시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테르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때 이제 루크 도용이 골을 넣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승승장구하더니만 지난 3시즌 연속으로 라리가 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비야가 과거에 유로파리그 우승한 적은 많잖아요. 로페테기가 우승하면서 세비야가 총 6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전 5회 우승했을 때 라리가 성적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우승과 라리가 성적을 동시에 쟁취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로페테기 감독은 유럽 대항전 성적도 거뒀고 그리고 라리가에서도 성적을 거둔 거예요. 물론 세비야가 최근에는 뒷심 부족으로 좀 더 높은 순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은 4위에 머무는 모습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계속해서 따냈잖아요. 이건 로페테기 감독을 당연히 칭찬해야 되죠. 사실 로페테기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된 수비, 높은 볼 점유율, 그러면서 상대를 조금 더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가서 공간 침투를 통해서 골을 노리는 방향으로 갔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안정된 수비가 필수 요건인데 그것이 지금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올 시즌은 뭐 과거처럼 오캄포스가 그랬듯 엔네시리가 그랬듯 라파미르가 그랬듯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뭐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로페테기 감독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거예요.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세비야가 부진하기 때문에 세비야가 공식 10경기에서 1승만 거뒀기 때문에 감독 교체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비야의 상황은 로페테기 감독의 잘못보다는 몬치 단장과 세비야의 구단 수뇌부들의 문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로페테기 감독이 떠나가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칭호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를 많이 아껴주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애정입니다. 가장 가슴에 와닿는 무대이자 팀에 저는 흠뻑 젖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세비야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분노의 감정은 없습니다. 왜 분노냐면은 감독 경질 또 불화설이 좀 있었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적 시장에서 이적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화설 얘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사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의 우정 그리고 팬과 선수들의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수년간 계속해서 감독으로 있고 세비야가 계속해서 훌륭한 구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세비야 감독으로 올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감독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고 세비야가 훌륭한 구단으로 계속해서 있기를 바랄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정서적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안타깝죠. 전 개인적으로 로페테기 감독 축구 스타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페테기가 이룬 업적은 정말 대단하다. 이거는 인정하거든요. 이렇게 떠나가는 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니 로페테기 감독이 세비야에서 170경기에서 90승을 챙겼잖아.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여하튼 이제 세비야 입장에서는 로페테기 감독을 경질을 했고 산파울리 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호르헤 산파울리 감독 누구일까요? 호르헤 산파울리 감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명장인데요. 2010년부터 12년까지 우니버시다드 대 칠레를 이끌면서 칠레 무대를 말 그대로 평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감독이 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칠레 무대를 평정했기 때문에 칠레 대표팀 지봉을 잡았는데 2015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산파울리 감독의 지도력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세비야를 이끌게 됩니다. 다만 세비야는 한 시즌밖에 이끌지 못했어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제의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이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브라질 무대에서 주로 지도력을 보여주다가 지난 시즌은 마르세유를 이끌었습니다. 자, 세비야 시절과 마르세유 시절은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세비야를 이끈 시절이 2016-17 시즌입니다. 단 한 시즌인데 이 시즌이 세비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즌이었어요. 왜? 유로파리그 우승을 쭉 하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나이 에메리 감독 다음에 누가 와서 지휘하느냐가 매우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지만은 세비야를 이끌고 리그에서는 7위를 기록했단 말이죠.
근데 호르헤 산파울리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는 라리가 4위를 기록하게 되고 코파델레이 16강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16강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UEFA 슈퍼컵이라든가 스페르코파에서는 패배를 당했지만요. 4위, 3위의 전술을 주로 가동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3백과 4백을 상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전환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이고 재미난 축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세비야의 전성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제의가 와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비야도 그렇고 산파울리 감독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요. 산파울리 감독은 세비야에서 한 시즌 이끌면서 내 지도력이 유럽에서도 통하는구나 이거를 입증을 했으니까요. 세비야 입장에서는 유로파 우승이 아니더라도 라리가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시즌이죠. 자, 그러면 최근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난 시즌에 산파울리 감독은 마르세유를 이끌었습니다. 근데 마르세유를 이끌 때도 세비야를 이끌 때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마르세유를 이끌면서 파리 생제르맹 다음으로 리그 2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에 진출하죠. 페이노르트에게 패배하긴 했지만은 역시 컨퍼런스 리그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유럽 대항전에서도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힘을 보여줬다고 얘기해야 되나? 유로파 리그에서 밀려서 컨퍼런스 리그까지 간 건데 여하튼 뭐 준결승까지 갔으니까. 자, 그리고 쿠프 드 프랑스 8강에서는 니스에게 대패를 당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그 2위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4-3-3 포메이션을 주 포메이션으로 쓰지만 상대에 따라서 4백과 3백을 혼용하면서 팬들을 흥분시키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마르세유를 왜 떠나왔느냐? 마르세유의 이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단 수뇌부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결국 지휘봉을 놓았다고 합니다. 자, 세비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를 찾긴 했어요. 그러니까 로페테기 감독이 떠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누구로 메울 것이냐? 산파울리만한 감독이 없습니다. 산파울리 감독은 전술적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로페테기 감독의 전술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의 결과 떨어진 전력이에요. 산파울리 감독이 오더라도 갑자기 전력이 급상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파울리 감독이 지붕 잡자마자 마법 같은 조직력을 보여준다? 이럴 가능성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산파울리 감독의 전술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세비야를 끌어올릴지가 관건입니다. 만약의 경우 빠르게 올리지 못한다면 이대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럼 세비야는 다음 여름에는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기 때문에 선수단을 또 정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산파울리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추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앞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구단 관계자들과의 동일한 아이디어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지금 폼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폼을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단주부터 카트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말단 직원까지 하나로 단결해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스타일에 대해서는 볼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볼을 상실하면은 내가 소리치듯이 팬들도 소리쳐야 된다. 모두가 볼을 소유해야 된다. 이거는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볼을 아낄 줄 알아야 되고 볼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얘기한 건 단기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파울리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세비야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로페테기 감독 안타까워 너만의 잘못이 아니야 너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 울버햄튼하고 연결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울버햄튼으로 간다면 잘해주길 바래. 자, 그리고 산파울리 감독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비야를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겠습니다.